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직업 심리학 분야에서 직업 선택 이론과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론으로 보이는 또 중요한 이론인 그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특성 요인 이론은 직업 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남북 전쟁 이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전쟁, 자, 남쪽은 어떤 자원이 풍부했습니까? 남부는 노동력이 풍부했죠. 그래서 노예를, 흑인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이 있었고, 북부는 이제 산업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일손이 늘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킨다니까 남부에서 자기의 재산을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인전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노예가 해방되고, 그래서 북부 쪽에 인전 흑인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인전 파슨스라는 사람은 그 철도 엔지니어였다고 하는데, 그 엔지니어에서 또 교사로 교사가 하고 싶다 해서 교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노동 착취의 개념으로 봐서 내가 그러한 노동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변호사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천재 소년 파슨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슨스는 사실은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이고 직업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는 역사적 배경은 미국 노동자를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인본주의 경향이 이제는 높아졌고, 그리고 노동 관련 법규의 제정과 직업교육 및 이러한 직업지도 분야에 방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인 이 파슨스는 이런 산업 독점가들에 의한 어떤 노동자 착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 착취를 방지할 이런 산업개혁과 또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 사회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을 한 것이죠. 또 이 파슨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했고, 또 보스턴 사회복지관을 대신하는 이러한 직업국을 신설하게 된 것이죠. 이 파슨스의 굉장히 큰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 기여도는 지금까지 진로 상담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슨스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분석, 자기 분석이 되겠죠. 개인 분석, 그리고 직업 분석, 이를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조언을 통한 매칭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개가 바로 이제 파슨스가 어떤 직업 선택 진로에 있어서, 직업 지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요? 개인차 심리학이 발달되겠죠. 이런 개인차 심리학이 발달되니까 이전 개인 심리 검사도 이러한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심리 검사 분야에도 굉장히 발달이 된 것이죠. 이런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측정을 통한 특성 확인, 개인의 특성 확인을 가능케 했다. 이런 거에 어떤 파슨스의 모델의 추진력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직업 사전에 이제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슨스는 이런 진로 상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주로 이 심리검사 도구는 이전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는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네소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네소타 그룹에서 그 중에서 이제 윌리엄스는 그 파슨스의 바로 이제 수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 요인 이론의 대변가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윌리엄슨이. 지금도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이제는 이러한 심리검사 이런 검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는 알려져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미네소타 대학의 이제 직업 심리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뭐 특수 적성 검사, 인성 검사 이런 등의 도구를 개발을 함으로써 바로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 요인 진로 이론을 상담으로 전환을 시켜서 상담 기법이라든지 또 진단 전략, 뭐 내담자가 똑같이 처음서부터 뭐 자기 분석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담자가 어느 진단을 통해서 어떤 범죄에 포함되는지를 진단을 하는 전략을 세우고, 또 뭐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정보도 담은 이러한 책들도 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직업사전이 이제는 출판되게 됐습니다. 1917년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사전도 바로 요 직업사전에 이제는 영향을 받아갖고 모태가 된 것이죠. 자, 미국의 직업사전, DOT, 이 직업사전은 이런 고용 관련 노동자에게 직업과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특성 요인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런 파슨스를 시작을 해서 미네소타 그룹의 윌리엄슨에 의해서 전성기를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런 상담 기법 등에 관한 책들을 펴냄으로써 직업 지도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의의가 되겠죠. 요거는 그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기여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전체적인 이제 이론의 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해, 직업의 이해, 그리고 뭐 이들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직업 선택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직업 지도의 모형을 제시했다. 지금도 우리가 진로 공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분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또 요즘 채용에 있어서도 일단 자기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 성격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그런 맞춤형 역량을, 직무 맞춤형 역량을 키워갖고 하는 것이 요즘 채용의 특성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이 이론은 지금도 개인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직업의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이제 개인차 심리학과 이런 검사 도구의 발달로 이제는 특성 요인 이론이 이제 학문적으로나 뭐 실제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 진로 이론에서 특성 요인 이론을 빼놓고서는 사실은 이게 역사니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역사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의 이해는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우리가 이제 직업 심리학에서 이런 흥미라든지 적성, 또 능력, 가치관, 이런 다양한 검사지를 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든 검사지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것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직업 세계 이해, 직무를
어떻게 어디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런 어떤 그런 것도 하면서 직업의 종류, 전망, 필요한 성격 및 자질, 이런 직업 및 직무에 대한 분석 요령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의사결정론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도 어떤 검사지를 하고 어떤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쪽 분야에 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론이든지 이런 가설이 있겠죠. 이런 가설이 없으면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설을 살펴보면은 일단 사람들은 뭐 믿을 수 있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 우리가 이제 뒤에서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또 직업은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종사자들이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 이 직업 선택은 어떤 직접적인 인지 과정, 어떤 사고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이러한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매칭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직업 적응 이론도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런 개인의 가치관과 어떤 직업이 주는 강화인,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직업이 요구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이제는 잘 조화가 됐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로 이론의 기본이 이제는 특성 요인 이론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특성 요인 이론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인 것이죠. 어떤 진로 발달, 얘가 쭉 진로 발달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냥 일정 시점, 내담자가 오는 그 시점에서의 그 특성을 파악해서 직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러한 상담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뭐 이론가는 파슨스, 윌리엄, 헐 등이고, 그래서 이 이론은 아주 개별적이고 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서 해준다는 것이, 매칭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한다. 이것은 심리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개인의 특성을 식별하여 직업 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심리 검사지도 개발돼야지, 그리고 그 직업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제 직업 분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파슨스의 직업 선택원의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직업 세계 이해. 직업 세계 이해를 볼 때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장단점, 보수, 취업 기회, 장래 전망, 또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어떤 직업이 요구하는 그 능력, 사람에게 요구하는 능력, 그리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필요한지, 또 그 직업이 어떤 가치관을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야 되겠죠.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에 관한 자료와 이런 개인적인 분석 자료와 직업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담자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특성 요인 이론의
주요한 개요고, 그리고 파슨스가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더 살펴보기 위해서 밀러에 대한 특성 요인에 대한 5가지 가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러는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파슨스의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은 좀 더 한두 가지 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직업 발달은 개인과 직업 특성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결정을 도출해 가는 인지 과정이다. 이거는 앞에 거와 비슷하고, 자,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발달보다는 선택 그 자체가 강조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달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 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자체를 강조했고, 진로 발달을 좀 도외시했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각기 자기에게 맞는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두루 적합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홀랜드는 이런 특성 요인 이론에 좀 반대를 했죠. 사람은 하나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특성으로 한 6가지 특성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는 2개를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직업과 하나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각 직업에게는 그 직업에 맞는 특정한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림은 격리 업무에 맞는 특별한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분야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 존중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줘서 일을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에 맞는 이러한 어떤 직업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자, 우리가 특성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1930년대까지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신경 조직에 있는 지속적인 정신적 신경학적 구조라고 가정을 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어떤 내면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 특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흥미 검사를 했는데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또 직장 가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흥미에 맞지 않아도 그 일을 10년, 20년, 15년 하니까 그쪽 분야로 내 특성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성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펴 나감으로써 이제 특성의 안정성과 이런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를 하며 논쟁의 실마리가 이제 보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측정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인의 특정 직업에서의 성공을 예언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측정하는 데는 이런 타당도의 예언 타당도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질과 재능의 차이점, 이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자, 이 소질은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이 재능은 이러한 소질을 훈련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능은 우리가 능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적성,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성 검사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는 것들이죠. 다중지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질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이것이 뭐 재능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과거에는 이 30년대 이후에는 이제 후천적인 것이 중요하다 막 나갈 때는 선천적인 것이 40%, 후천적인 것이 60%이 정도 퍼센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최근에 어떤 쌍둥이 실험을 통해서 성격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이제 선천적인 것이 60%고 후천적인 것이 40% 정도 된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녀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부모가 다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혹시 자녀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자녀의 어떤 잘하는 특성들을 찾아가지고 그 소질을 빨리 발견해서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자녀도 정말 행복하고,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마음껏 하니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윌리엄슨이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을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상담에 적용을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범주를 정했죠. 네 가지로. 그 네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진로 무선택.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죠. 뭐 너 어떤 직업을 좋아하니? 의사 표현도 못해. 또 너가 무엇을 원하지? 그것도 말 못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럼 안 되겠죠. 진로 모선택. 예. 그래서 이 진로 모선택이란 파트 하나, 두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 자, 직업은 선택을 했어요. 또 직업명도 말할 수 있어. 저 직업 선택했어요. 저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 의심을 하죠. 자, 불확실한 선택. 자, 진로 무선택했을 때 진로 상담 기법은 어떠해야 되나요? 이것은 뭐 처음서부터 해야 되죠. 뭐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분석을 해서 처음서부터 해야 되고, 예, 불확실한 선택,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축구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죠. 자녀가 이럴 때는 그쪽 분야에 직접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쪽에 어떤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쪽 분야에 성공하려면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끔 해야 되겠죠. 또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입니다. 대개 이 특성 요인은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주로 했지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죠. 자, 흥미를 느끼는 직업은 있으나 그 직업을 가질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뇌색을 검색을 하면은 예술가 쪽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근데 계속 그걸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 중학교 때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너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술고를 가라. 네가 원하는 시험을 봐라. 그거 떨어지면 미련 없이 네 적성에 맞는 상업고등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 방법도 있군요. 시도하는 방법도 있군요. 어차피 기간이 응시하는 기간 틀리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전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상업고등학교 같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적성이 있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고 흥미가 있는 직업은 적성이 낮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진단의 문제들 뭐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담자가 하나 이상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범주에 내담자가 한 가지로만 분류되면 뭐 방향을 잡아서 하기 좋은데, 뭐 몇 가지 분류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직업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대부분 체계들이 철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이 체계에 대한 부신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클라시트의 직업 선택 문제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뭐 적응 문제, 그리고 우유부단의 문제, 비현실적 문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적응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흥미와 자신의 흥미 분야와 적절한 적성 수준에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적응된 사람이고, 부적응된 사람은 흥미 분야냐 적성 수준과 일치하지 않은 직업이 부적응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우유부단의 문제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을 흥미 검사하면 원이 크고 다 높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거는 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흥미와 적성 수준과 관계없이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만성적인 미결적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문제인데, 비현실적인 사람, 측정된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행 불가능한 사람, 흥미 분야는 일치하지만 측정된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 선택, 너무 낮은 적성을 요구를 할 때, 그리고 강요된 사람, 적절한 적성 수준에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흥미 분야와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강요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스트롱은 개인이 적절한 흥미를 갖지 못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그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5대 1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스트롱 흥미 검사를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이 스트롱 흥미 검사는 우리가 세 가지 척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 리아세 6가지 흥미 유형과, 두 번째는 기본 흥미 척도를 해서 이 기본 리아색에서 더 세부적으로 갈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런 25개의 세부 척도로 구성이 돼서 분석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특성 척도죠. 이런 개인 특성 척도는 개인이 선호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지를 수행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개인이 선호하고 자신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개인 특성 척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윌리엄스는 이러한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을 6단계로 상담 체제를 구성했는데, 자, 분석, 종합, 진단, 예측, 그리고 상담 추수 지도예요. 자, 이 순서, 이것이 이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을 이와 같이 진로 상담 과정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다. 당연적 분석은 그동안 쭉 진단해서 분석하는 거고, 종합은 그것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개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단을 하는 것이에요. 내담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목록을 비교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탐색을 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의사가 되면
된 의사의 적성이 안 나왔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예측,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문제들에 대한 결과의 다양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바로 예측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단계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담자가 권위적이고 어떤 전문적이어야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상담부터는 이제는 내담자 같이 합류해서 하고 추수지도로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두 번째는 신뢰, 그리고 세 번째는 매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특성 요인의 진로 상담에. 예, 면담 기법.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